야, 저기 왜 19살짜리 음. 투블럭 촛불러 누구지? 방화미수. 그게 무슨 촛불러야? 18살짜리? 투블럭. 응. 너무 아, 끔찍하지 투블러? 않냐? 너무 아유. 근데 참, 아유. 그 나이대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 아유. 이게 우리 큰애랑 2006년생이잖아 다? 집에 와서 딱 애 얼굴을 보는데 드는 느낌이 저 나이대를. 그러니까, 근데 표정이나 이런 게 뭐 봐서는 짐작이지만 너무 확신범이잖아? 아유, 참. 야, 나도 한때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큰 불만 없지만 진짜 종교가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진짜. 아유. 아니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보수적인 이념을 가르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파괴 행위가 전혀 정서적으로 안 맞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뭐 목사가 하라는데 어떻게 하겠어. 야, 뭐 빤스 내리면 내려, 이게 이제 정가운 이야기인데. 야, 그렇다고 목사가 거기 가서 불을 지르라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뭐 말은 그렇게 안 했겠지만 그게 정당한, 이번에 전광훈 전도사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뒤지더라도 뭐 자기는 뭐 가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 전도사가 지가 알아서 얘기했겠어? 전광훈의 선동을 받았겠지. 십자군 전쟁 시절도 아니고 참. 그러게 말이다. 아유 참.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배의 경제 해석살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무고요. 이한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거짓말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지난주 있었던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이 남발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설 명절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젊었을 때는 새해 복 많이 쟁취하세요 뭐 이런 인사를 서로 했는데,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수동적 태도보다 새해 복 많이 쟁취하십시오라는 능동적 인사가 더 좋습니다. 예. 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매월 마지막 방송에서 한 달 동안 저희에게 후원해 주신 분들 성함을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보답할 길이 이렇게 아이디 불러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서 마음을 담아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이디 헤이써니 21님과 해원킴5077님은 저희 방송 초창기부터 거의 한 주도 거르지 않고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진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꽃구름 F95님, 하우투88922님, 이분들도 여러 번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반짝이 WEW님, 영화킴8045님, 이분은 일본에서 후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결제를 한번 하시고 잘못됐다고 다시 한 번 더 보내주셨던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미순 풀님, FUL님, 후원과 함께 현명한 60대로 잘 성장하겠습니다 라는 멋진 멘트도 보내주셨습니다. 옐로우 만님, 1000님, 이분도 여러 번 후원해 주셨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진행자님, 우리 진짜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일본, 인도네시아에서도 막 방송을 들어주세요. 예. 순0329님, 유저 SK35I6TS4Q님, 박선옥77님, 호시조라95님,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용민 TV 시절부터 들어주셨다는데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정영미 W1X님, 영양224님, 니나니나니 고실라다님, 세 분 다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분들인데 다시 뵈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코모레비 K4N님, 지연이 6090님, 홍길동님, 칸IM 후IM님, 완배형 소주값에 가볍게 보탠다고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잔 해야겠는데요. 네. 아무튼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원 계좌가 너무 많이 뜨잖아요. 음. 특히 그 가스통 유튜버들을 보면 막 "군자금으로 잘 쓰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후원금을 받아내죠. 근데 저는 이런 행위의 본질이 조금 다르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한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목적이라면 그건 거래의 행위입니다. 그게 거래라면 유튜버들은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상응하는 돈값을 내야 됩니다. 음음. 그러니까 가스통 유튜브 보면 감정이 점점 엑셀러레이트 돼서 막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기는 정도까지 가버리죠.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후원자분들의 아이디를 부르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취지는 조금 다릅니다. 찰스 아이젠스타인의 책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에 나오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선물은 빈 곳을 향해 움직인다. 원을 그리며 도는 선물은 가장 오래 빈손이었던 사람을 향해 움직인다. 그러다 그것을 더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오래된 경로를 벗어나 그를 향해 움직인다. 우리는 관대함으로 인해 빈손이 되지만 우리의 빈손은 다시 부드럽게 전체를 끌어당긴다. 움직이는 선물이 빈손을 채우러 돌아올 때까지 이 사회는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이 아이젠스타인의 말은 음음. 인간 사회의 본령이 거래가 아니고요. 예.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와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인류는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이게 누구에게 선물을 주느냐? 가장 오래 빈손이었던 사람에게 그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겠죠. 이때 받은 선물만큼 준 사람에게 되돌려 줄 수도 있지만 그 고마운 마음을 누군가 선물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이 사회의 곳곳으로 향합니다. 빈손이 없어질 때까지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음.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민중의 소리 정기 후원자분들께도 마찬가지고요. 이 후원이 거래 행위가 아니고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받은 이 감사한 마음을 가스통들처럼 분자금으로 쓰겠습니다. 뭐 땡큐 베리 감사 이게 아니고 이 사회에 선물이 필요한 누군가를 향해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이 저희 민중의 소리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23일 탄핵 심판에서 김용현이 증인으로 나왔죠. 뭐 온갖 개소리를 늘어놓던데 김용현의 증언이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 혹은 얼마나 타인의 증언들과 어긋나는 거짓말인지는 여러 언론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이런 게 너무 많이 퍼진 이야기니까 빼고요. 예. 우리 완전 매너 있게 김용현의 증언이 다 진실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보겠습니다. 이 전제는 물론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100만 보 물러서서 그래 네 말이 진실일 거야 라고 전제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 김용현 왈 윤석열이 24시간 국가와 민생만 생각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잠은 안 자요? 네. 자면서도 국가 걱정, 민생 걱정 했나 보죠? 아니 그리고 그런 놈이 왜 출근은 늦게 했대요? 위장 출근까지 하면서요? 술은 왜 그렇게 처먹은 거예요? 24시간 국가를 걱정하시는 놈이. 김용현 지가 생각해도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둘째, 윤석열이 24시간 내내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다 보니 정치 상황이 좀 어려우면 감정도 기복이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다. 이게 김용현 증언이었죠. 예. 그리고 윤석열이 직접 묻습니다. 포고령에 포함된 미복귀 전공의 처단 조항을 보고 전공이 이런 걸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냐. 이러니까 김용현이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자, 이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은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게다가 전공의 처단, 이런 포고령을 웃으면서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정무 너를 처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비장하게 이정무 이 새끼는 처단해야 돼 라고 말하면 이해를 해볼 수도 있는 건데 웃으면서 이정무 저 새끼를 처단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사이코패스인 겁니다. 사실 더 무섭죠. 무섭죠. 그러니까 김용현 이 말을 종합하면 윤석열은 감정 기복이 심한 사이코패스예요.
병원에 보내야죠. 저걸 대통령실에 놔두면 되겠습니까? 셋째, 윤석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고령이 추상적이고 뭐 상위법에도 안 맞고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은데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까 놔두자. 이제 이것도 웃으면서 말했다고 지가 그러더라고요. 네. 기억나냐 했더니 김용현 답이 평상시보다 꼼꼼히 안 보시는 걸 느꼈다. 대충 봤다는 거죠. 꼼꼼히 봐, 이 새끼야. 아니, 그걸 왜 꼼꼼히 안 봐? 그리고 보고령 꼼꼼히 안 본 게 자랑이냐고.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김용현 네 말을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들으면 윤석열은 감정 기복도 심하고 남을 처단하는 문제에 실실 쪼개는 사이코패스인데 보고령도 꼼꼼히 안 보는 미친놈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윤석열한테 유리하다고 씨부리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음. 김용현의 말이 다 진실이라고 가정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다른 증인들의 증언, 언론의 취재 내용과 비교해보면 김용현이 한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의 동기를 경제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오늘 방송의 주제입니다. 예. 인간이 매우 정교하고 계산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냐,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협동적이고 덜 계산적인 존재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후자를 지지한다고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인간이 정교하고 계산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통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충 인구의 30% 정도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맞게 삽니다. 제가 명박이라고 종종 부르는 인간들이죠. 그런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명박스러우냐? 제가 인간은 이기적이다를 전제로 하는 주류 경제학 이론 중에 유일하게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198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뷰캐넌의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이론의 요지는 정치도 다른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뷰캐넌에 따르면 정치인이나 관료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에 너무나 충실한 전형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거죠. 그래서 뷰캐넌은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을 정치적 기업가, 폴리티컬 엔터프리누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모든 정치인을 이렇게 싸잡지는 않습니다. 선의를 가진 정치인들도 있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 고위 관료들이 이 부류에 가까울 확률이 높다는 데 동의합니다. 예. 이 상태에서 김용현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느냐를 보겠습니다. 김용현 정도 되면 매우 정교한 호모 에코노미쿠스, 폴리티컬 엔터프리누어일 겁니다. 예. 즉, 저 행동이 김용현에게 유리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 짓을 한다는 겁니다. 예. 장세동, 이현우, 추억의 두 인물을 소환해보죠. 아실까요? 기억이? 장세동은 아실 것 같고요. 네. 이현우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장세동은 전두환 따까리. 네, 기억 많이 하시겠죠. 이현우는 노태우 따까리입니다. 예, 둘 다 육사 하나의 출신이고, 장세동은 전두환 때, 이현우는 노태우 때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선택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장세동은 전두환 오공필이가 터졌을 때 다 내가 한 거야. 대통령 각하에 대한 의리! 이러고 깜빵을 났습니다. 이현우도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어요. 1995년 일인데 네. 이현우가 출석할 때 대부분 언론이 저 장세동이다. 이현우가 다 덮어 쓰려고 검찰에 간 거다. 가서 이건 노태우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에요. 라고 다 뒤집어 쓸 거다. 이렇게 내다봤거든요. 그런데 이현우는 출석하자마자 다 불었어요. 그렇죠. 나는 은행 심부름만 했다. 비자금은 노태우가 직접 조성한 거다. 이러면서요. 한 사람은 의리, 한 사람은 배신. 극단적으로 다른 행보를 보인 거죠. 이 둘 다 폴리티컬 엔터프리누어,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고위 관료였을 텐데 왜 이렇게 다른 전략을 보였느냐. 장세동은 의리파고 이현우는 의리를 모르고, 이런 건 경제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분석입니다. 실제 장세동이 오로지 전두환에 대해 의리, 뭐 이런 인간인 것 같죠? 말년에 전두환 말 안 들었습니다. 예. 예, 이건 전두환 멘트예요. 세동이도 나이 먹으니까 내 말 안 듣더라. 이런 고위 관료들에게는 자기의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이 말은 당시 장세동과 이현우의 이해관계가 달랐다는 겁니다. 장세동은 전두환 죄를 뒤집어 씀으로써 얻는 이익이 깜빵 가는 손해보다 컸다는 거고, 이현우는
지가 뒤집어 쓰고 깜빵을 가서 얻는 손해가 노태우를 보호해줘서 얻는 이익보다 컸다는 거죠.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곽종군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은 이미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현우의 얘기를 선택한 거죠. 네. 반면 김용현은 내가 다 했어. 뒤집어 쓰는 전략. 장세동의 길을 걷습니다. 분명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자를 선택한 곽종근, 이진우건, 후자를 선택한 김용현이건 모두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우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우월 전략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 이론에서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라는 모형을 소개해드리면 쉽습니다. 실제 이 게임의 요지는 형량 줄이기 게임이에요. 네, 지금 그림이 나오죠. 근혜하고 순실이가 빈집털이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3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얘들이 저지른 범죄의 전모가 밝혀지면 5년형을 살아야 돼요. 예. 경찰 입장에서 얘들 입에서 자백을 받아서 5년형을 살게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방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네한테 불어. 불면 무죄로 풀어줄게. 그런데 전제가 있어. 네가 순실이보다 먼저 불어야 돼. 우리가 순실이한테도 똑같은 제안을 할 건데 순실이가 먼저 불면 순실이가 무죄로 풀려나고 넌 사형이야.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실이한테도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불어. 불면 풀어줄게. 대신 그네를 배신해야 돼. 그네가 먼저 불면 넌 사형이야. 빨리 배신해. 게임 이론에서 우월 전략이란 상대가 어떻게 행동을 해도 내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뭐가 우월 전략이냐? 무조건 상대를 배신하는 게 우월 전략입니다. 왜냐? 그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예. 표를 같이 보시면서 해보죠. 그네 입장에서는 순실이의 예상되는 행동이 불거나 안 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네. 일단 순실이가 불었다. 이제 배신을 한 거죠.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네도 같이 불어버리면 이건 동시에 분셈이니까 전모가 밝혀져서 5년형을 살아야 됩니다. 순실이가 불었는데 그네는 의리를 지켰어요. 안 둔 겁니다. 이러면 그네는 사형입니다. 불어야 될까요? 안 불어야 될까요? 풀어야죠. 풀어야죠. 왜 죽는 것보다는 5년형이 낫잖아요. 이번에는 순실이가 안 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리를 지킨 거죠. 이때 그네가 불면, 배신을 하면 그네는 풀려나요. 반면에 순실이가 안 불었을 때 그네도 의리를 지켜서 안 불고 버티면 밝혀진 게 없으니까 3년형 살고 나오면 됩니다. 풀어야 될까요? 안 풀어야 될까요? 이때도 풀어야 되는 거죠? 이때도 풀어야 됩니다. 3년형보다 무죄가 유리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네건 순실이건 무조건 부는 게 배신하는 게 형량을 줄이는 우월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성렬이와 용현이 혹은 성렬이와 곽종근이 성렬이와 이진우 어떻게 붙여도 양쪽의 우월 전략은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서로 배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이 우월 전략을 사용합니다. 벌써 곽종근, 이진우는 다 불었죠. 예. 이진우는 심지어 나는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무죄다라고까지 주장을 하잖아요. 예. 윤석열도 지금 우월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 부하들한테 뒤집어 씌우잖아요. 곽종근, 이진우는 거짓말하고 있다. 나는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쟤들이 의원을 끌어낸 거다. 포고령? 김용현이 쓴 거다. 난 모른다. 이게 윤석열의 우월 전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유일하게 전통적인 우월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현입니다. 윤석열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려고 하잖아요.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죠.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용현이 졸라 멍청한 경우입니다. 뭐가 우월 전략인지 모르는 거죠. 빡대가리. 그런데 이 가정은 맞지 않을 겁니다. 어떤 새끼가 개새끼, 십새끼인 것과 그 새끼가 멍청한 새끼인 것과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멍청한 새끼라는 가정은 맞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가정이 정답이겠죠. 뭘까요? 저 죄수의 딜레마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김용현의 새로운 우월 전략이라는 겁니다. 곽종근, 이진우의 우월 전략 목적은 형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김용현의 전략은 형량을 신경 안 쓰는 태도잖아요. 예. 이게 왜 놀랍냐면 죄수의 딜레마 자체가
형량 줄이기 게임이거든요. 형량 줄이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나는 형량이 늘어나는 쪽을 선택할 거예요. 이러면 게임 자체가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김용현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정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김용현은 언젠가 사면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형량 줄이기 게임의 룰에서 사면이라는 보너스 게임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김용현은 깜빵에 안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깜빵에 더 가려고 노력해요. 음. 더 낮은 형량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더 높은 형량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사면이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예. 저게 합리적인 선택이냐? 이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정말 빡치시겠지만 예. 제 판단에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김용현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게 우월 전략이 됩니다. 어차피 윤석열하고 둘이서 서로 배신하면서 형량 줄이기 게임을 해봐야 김용현은 형량을 별로 못 줄여요. 너무 예.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 윤석열의 죄를 자기가 뒤집었으면 사면될 확률이 확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1997년 12월 장세동이 사면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98년 장세동이 복권이 됩니다. 이게 진짜 슬픈 역사인 겁니다. 물론 이때 노태우 따까리 이현우도 사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둘의 사면 복권이 둘에게 준 이익의 크기가 아예 달라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 이현우가 누군지 아무도 기억 못 하시잖아요. 구글에서 이현우 치면 배우 이현우, 가수 이현우 나오지. 예. 예, 노태우 따까리 이현우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장세동은 다 기억합니다. 이현우는 형량을 줄이는 우월 전략을 사용했지만 장세동은 그게 아니었어요. 장세동의 우월 전략은 이름을 날리고 정치적 자산을 얻는 거였습니다. 성공했어요. 실제 장세동은 2002년에 의리를 앞세워서 대통령 선거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습니다. 네. 이런 잘못된 전례가 있다 보니 김용현이 윤석열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우월 전략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곽종군, 이진우와 입장이 달라요. 어차피 이 사건은 집니다. 김용현도 자기가 내란으로 구속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자. 내가 윤석열의 호위무사로 자리매김하자. 이게 형량을 줄이는 사면의 길이다. 그리고 사면 복권됐을 때 정치적 자산까지 마련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장세동이 사면 복권됐기 때문입니다. 저짓을 해도 풀어주니까요. 심지어 풀어준 게 냉정히 말해서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예, 장세동이 사면된 때가 1997년 12월 김영삼 집권 때였지만 이때 이미 당선인 신분이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이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장세동이 복권낸 건 1998년이었습니다. 전두환의 죄를 뒤집었어도 풀려납니다. 의리라는 잘못된 정치적 자산까지 부여합니다. 진짜 안 좋은 역사의 전례를 만든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김용현 같은 인간들한테 역사의 죄를 짓지 마, 반역자로 남지 마, 이런 도덕적 호소는 쥐뿔도 안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안기령 민주당 대변인이 내란 당일에 국회에서 계엄군 총구를 붙잡고 부끄럽지도 않냐 이렇게 외친 동영상이 유명하잖아요. 예. 그 군인은 부끄러웠을 겁니다.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서 멍멍이 소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보고 야당 의원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자주 외치죠.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게 그들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오로지 무엇이 자기에게 최선의 우월 전략인지만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의 과제는 김용현, 장세동 같은 짓을 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넌 평생 깜빵에서 썩어. 이런 확신이 있었다면 김용현이 절대 저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윤석열 한 짓을 다 불고 자기 살 길을 찾았겠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는 김용현 같은 인간 깜빵에 쳐놓고 절대 풀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28년 전 장세동을 사면 복권시켜준 후방 효과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한문을 잘 모르거든요. 가끔 이제 제 이름도 한자로 엇갈릴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냥 좋아서 가끔 인용하는 한시가 있습니다. 서산대사 한시인데 김구 선생께서 친필 휘호로 써서 널리 알려졌다고 들었습니다. 답서랴 준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후 인정.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발걸음을 흐트러뜨리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역사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긴 행적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의 이정표가 됩니다. 김용현의 우월 전략을 한국 사회가 어떻게 파괴하느냐가 후손들이 따라올 길이 됩니다. 이 발걸음이 흐트러지면 우리 후손들도 휘청휘청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걸음이 곧으면 우리 후손들도 곧게 따라올 겁니다. 2025년 실로 막중한 임무가 한국 사회에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파탄내는 건 물론이고 김용현 따위가 보여주는 우월 전략이 결코 한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음을 눈 덮인 들판에 고든 발자국으로 남기는 한국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짜로 새해 복 왕창 쟁취하십시오. 늘 건강하시고 즐겁게 투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현배 기자였습니다. 이게 소리가 너무 잘 들리니까 내가 점점 이렇게 마이크에서 떨어지면서 소리가 작아지기도 하네. 그렇게 된 거지.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갈게요. 아니 내가 불러볼게. 진짜? 연사 잡은데. 그래, 땡큐. 여기 그냥 밤늦게 하는 데가 좀 있잖아. 좀 할 테니까. 그다음에 지금 최종 원고를 새로